서해안과 충남 내륙, 전북 대륙에는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1도, 습도는 81%를 기록 중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여성 분과를 따로 두지 않고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더 효과적으로 이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잘 된다면 좋겠지만 현재도 비중이 적은 여성 정책을 어떻게 또 이어나갈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코로나19 치료가 지금 대부분 재택으로 이루어지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숨은 확진자가 많다 하는 그런 신호인데요. 정부가 PCR 검사 수요를 병원 내에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를 하고 음압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면서 지금 오미크론이 다 확산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4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한 70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부터 먼저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지금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성 분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선인 인수위 입장 오늘 오후에 이제 인수위 구성 방안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좀 정리해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조 변호사님. 네, 여성가족부 폐지 이 7글자가 일으킨 파급력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했었는데요. 네.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여러 차례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대통령 인수위원 인선 관련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여가부 폐지 의사를 밝혔고요. 네. 또 인수위 내에서도 지금 여성분과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 여성분과를 이제 분과에 네. 지금 편입했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본다. 여가부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과거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그러니까 여가부를 만들어서 그동안 그렇죠. 많은 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다라고는 했지만 하지만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세워놨다라고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라든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지금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윤 당선인이 밝혔고요. 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여가부 폐지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 있어서 2030 여성들이 윤 당선인과 반대되는 표를
던진 네. 그 선거에서의 집결력 그리고 여성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재 또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젠더 갈등 문제가 표심을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놓았다면서 그 무조건 여가부를 폐지하면 갈등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네. 또 이번에 당선된 조은희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도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유권자의 약속인 만큼 이 공약이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더 그 쉽지 않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여가부가 없어지려면 이제 정부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법이 있죠. 지금 네. 이 여소야대가 되는 국면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개정이 통과가 될 될지 것이냐. 그 부분들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당선인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성가족부라는 게 어느 정도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네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첫 번째로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려면 부처가 만들어진 기능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다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봤을 때 과연 그렇다고 진단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있었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면식도 없는 남성한테 흉기로 여성이 네. 사망한 사건이고요. 최근에 드러나는 스토킹 범죄. 그러니까 전 연인이었는데 헤어졌는데 찾아오고 신고하고 이랬는데도 안 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굉장한 피해를 입은 그렇죠. 사건.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뭐라고 주장을 하던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전이나 여러 가지 느끼는 불안감 이런 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수치나 통계에 있어서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나타나느냐 좀 데이터를 한번 보면 그렇진 않죠. 사실 이 폭력 문제만 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 여성의 전화가 집계해 보니까 예. 남성 배우자 애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가까운 관계인데도 발생한 문제죠. 살해된 여성이 최소 83명 이상이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또 예를 들면은 사회 구조적인 걸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인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유리천장 지수했더니 10년째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냥 막연하게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구조적 성평등 문제나 정책적 과제는 네.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처럼 젠더 갈등 논란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 요인이 됐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갈등을 여야가 지금 모두 오늘부터 서로 탓을 하면서 프레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표심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심이 나온 적은 흔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보다는 기능을 확대 재편하는 방안이라던가 네.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분노하는지 민심을 좀 인수위 차원에서 유연하게 수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조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여가부 폐지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기존의 여가부에서 했었던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불거진 그런 성비위 사건에 있어서의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여가부가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지하자라는 주장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가부 본연의 임무나 본연이 주어진 숙명이 충분히 되어야 이제 폐지가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네. 조금 달리 보는 것이 지금 여가부 있는 그 조직 자체가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편하고 재편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그 일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을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여가부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면서 제가 하나 든 생각이 네. 사실 여가부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성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가부가 없어지면 여성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여가부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이 정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로만 생각을 해볼 수가 없고 무조건 여성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만 좀 볼 수가 없는 것이 여성에 대한 시각이 사실 그 세대 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맨 처음에 여가부가 나오게 된 그 배경 속에서는 사실 우리의 뭐 할머니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사실 여성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당연히 사회에서 소외받고 당연히 차별받을 수 있는 세대였고 그 다음 세대는 똑같이 교육은 받았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이미 남성들이 그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유리천장을 여성이 사회 구조적으로 깨뜨릴 수 없는 세대가 있고 또 우리 세대는 보면 또 여성과 남성이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아직도 어떤 여성 차별적인 남아있죠. 문제가 있는 세대가 있고요. 또 우리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정책, 남성 정책을 하나의 시각으로 단면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세대별로 구체적으로 그 사안들을 살펴보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현 시대에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면 근데 이제까지 양성평등 관련한 정책을 한 부서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예, 양성평등 기본법이 이미 만들어졌고요. 네. 부처의 이름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는데 부처 이름을 바꾸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한 부서였다고요. 네. 그것을 거듭 강조 말씀드리고요. 각 분야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차별을 받거나 과거에 고정관념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제도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여성가족부 주도로 지금 되어 왔었거든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좀 악용된 면은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우려가 나오냐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에서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양성평등을 더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만 올려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굉장히 여성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무시하고 마치 그래서 여성 정책이 후퇴할 것 같은 불안감을 잡지 조성한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해소하는 차원은 사실 이제 인수위의 과제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인수위에서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부분이 필요하고 만약 어떤 안이 나온다면 유권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야당도 그것에 동의할 만한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부 정치인들이 여가부의 기능을 그러면 각 부처마다 위원회를 둬서 하자라고 했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조직도 아니고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나 현장에서는 사실 큰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 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지금 앞서도 두 분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30 여성의 어떤 생각, 표심 이걸 이제 봤으니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도 해 주셨고 그들 세대 간의 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그럼 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일단 저는 그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자체가 요즘 이제
좀 더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네. 그 이름 자체가 봤을 때 불러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불러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여성가족부의 예산이나 권한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네. 부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가부가 기존에 의도치 않았던 젠더 갈등을 조장한 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지금 반영해서 좀 고치자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해서 아주 여성에 대한 정책이 사라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에 대한 정책 그리고 아동에 대한 정책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계층들을 각각의 부서에 그런 책임과 권한을 다 이렇게 맡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가부의 단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여가부 폐지라는 그 7글자 그렇죠. 때문에 예. 이대녀와 이대남의 아예 그 선거 결과가 확연하게 바뀐 예.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이 이대녀들의 민심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예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앞으로 계속 이대남만 그럼요. 공약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대녀들이 더 결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신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이대녀들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지 그렇죠. 이대녀들을 포섭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예.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예, 근데 유권자가 표심으로 나타낸 부분이 특정인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인 건 아니잖아요. 상당 기간 그 여성들이 보면서 느꼈던 불안감이 축적돼서 나타난 거니까 민심을 좀 여야가 좀 정확하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위주로 한 2030 남성 중심의 당, 민주당은 이제 우리가 다룰 건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위주로 한 이대녀당 이렇게 벌써부터 언론이 또 나누고 있는데 어느 정당이든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성평등 정책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 네. 특정 성별에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 정당에서도 오늘 보니까 서로 대선에서 프레임을 갈라치기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네. 되고요. 그런 선거 때야 선거적인 어떤 승리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끝났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더 있겠죠. 그리고 서로. 특히 이제 저는 당선인과 인수의 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선인이 후보자 과정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발언 때문에 여성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고 괴리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계속 의구심이 생기는데 한 부분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인수라든가 전문가들의 논의 그리고 야당에서의 주장도 좀 수용해서 이건 내가 공약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민심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이쪽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아까 제가 그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해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실무에서도 좀 그렇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 피해 성범죄에 있어서 아니면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여성 피해자를 대변할 때는 사실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남성 피해자를 대변을 하면은 사실 저부터가 이 사건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거를 여성과 남성으로 좀 나눠가지고 무조건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 아니면 그 반대로 남성은 무조건 피해자고 여성은 가해자 이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한 성별적인 어떤 차별이나 갈라치기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얘기 앞에서 좀 꺼내주셔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민주당 쪽 얘기로 들어가 보면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꾸렸고, 지금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원 씨가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선임이 됐고, 이에 대해서 당 쇄신과 관련돼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인선 수락 배경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죠. 예,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은 윤호중 전 원내 대표 그리고 추적단 불꽃 출신의 활동가 출신이죠. 박지원 씨가 선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인사들도 관심을 끌기만 합니다만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비대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사실 초기에는 거절을 했었다고 하는데 네. 민주당 쇄신을 바라는 요구가 또 많았었고 또 최근에 입당해준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수락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또 지금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계속 당에서 활동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수혈된 인사니까 그렇죠. 당을 쇄신하는 데 좀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2030 세대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청년 공천, 여성 공천 비율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의 권력형 선본제라든가 2차 가해,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앞으로 공천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지금 SNS를 통해서도 안희정 전 지사 부친상에 근조하환 보낸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을 또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이 박 위원장의 목소리가 과연 이제 계속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장기적으로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번 대선에 있어서 2030 특히 여성들에 예. 대한 그런 결집된 힘을 민주당에서는 톡톡히 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씨의 목소리가 그 당 내에서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박지원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비대위 공동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또 전체 비대위원 절반이 지금 2030 세대로 네. 꾸려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은 이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끝났지만 이제 곧 지방선거가 그렇죠. 6월에 있잖아요. 6월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지방선거까지를 노린 목소리 보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정치에 있어서는 50대, 40, 50대 아니면 50, 60대의 남성들이 남성, 위주가 네. 되어 있고 네.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도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은 인신 공격을 받아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랬었죠. 공격만 받고 상처만 받고 이렇게 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정치에 있어서 2030 여성들의 목소리가 끝까지 보호되고 앞으로 우리 정치 미래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고 네. 자라날 수 있을지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지지를 하고 네.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저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네.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 배경에는 조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이 민주당에서 외부에서 수혈된 인사들이 그 단기간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으나 네. 당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가 여러 번 사실 드러난 적이 있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우려스러워하시네요. 예, 그것이 네. 가장 우려가 되고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지금 현재 비대위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합니다만 현직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이 하고 있고 시도당 위원장들이 주관을 하는데 네. 문제는 경쟁력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공천을 그냥 경선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잘못된 관례는 이번에 확실히 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더불어서 이번 대선에서 물론 막바지에 2030 세대라든가 여성들이 그렇죠. 민주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밀어줬지만 과연 이것이 민주당을 다 좋아서 찍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과 당시에 그 캠페인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고 완전히 마음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면 그 마음은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반짝 이벤트나 내세우기보다는 정말 이번 비대위에 들어가 있는 뭐 박지원 씨나 네. 젊은 인재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표심 아래 있는 진심을 제대로 읽어라라고 좀 얘기해 주신 거고, 그럼 끝으로 조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이번 대선이 정말 2030 여성 남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겸허히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제대로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